아니 형님은 볼수록 늙어가.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서 그래. 힘들면 쉬어야지. 왜 맨날 일해야? 나도 너처럼 집에 돈 있으면 쉬면서 하지. 나 돈 없어. 나라에서 돈 주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무슨 소리야? 너 수급자라는 거야? 형, 진정하고 내 얘기 잘 들어봐. 다 방법이 있어봐.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사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이 힘들 때 누군가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말,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말. 그 말들은 때로 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특히 몸은 아프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쉬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었고 살고 싶었고 누군가의 말을 믿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고 결국 다시 일어설 힘마저 앗아갔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환수금, 신용불량, 가족관계 파탄,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죠.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60을 조금 넘겼습니다. 혼자 삽니다. 20해 전 이혼을 했어요. 아들은 전처가 데려갔고 그 뒤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죠.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명절에 용돈을 보내도 답장조차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게 제일 쓸쓸하더군요. 이혼할 때 아들이 10살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일이 힘들면 술로 풀었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말도 안 했고요. 전처는 그런 저를 견디다 못해 떠났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도 저랑 살기 싫었으니까요. 아들이 20살 때쯤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아들은 저를 보는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더군요. 30분쯤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결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약값, 번 돈은 늘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제 통장에 돈이 남아있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투석을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제대로 못했죠. 일용직 일을 했는데 빠지는 날이 많으니까 불러주는 데가 줄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셨어요. 손가락이 다 휘었습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약도 있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이름으로 남은 건 통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저 낡은 몸뿐이었습니다. 50대 중반까지 일했는데 정작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더군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몇 년 냈다가 끊기고 또 냈다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 받을 돈도 거의 없습니다. 몇 년 후에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55쯤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1년 뒤에 어머니도 가셨어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치렀죠. 그 빚도 몇 년 전에야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배달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요. 50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느려도 성실하게 하니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사고도 한 번 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뒤로 비 오는 날은 무서워졌어요. 허리, 무릎, 손목. 하루 오래 타면 다음 날은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허리를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나요. 손목은 핸들 잡고 있으면 저려옵니다. 진통제 없이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에 3알씩 먹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은 많아야 100만 원입니다. 좋은 달에 110, 120. 비 오는 날이 많거나 몸이 안 좋으면 70, 80도 못 벌 때가 있어요. 추석이나 설날 전엔 주문이 많아서 150까지 벌기도 하지만 그런 달은 드뭅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공과금이 10만 원쯤 나와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다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밥값은 하루 10,000원씩 잡아도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20만 원 정도죠. 거기서 교통비, 진통제, 생활용품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통장에 10만 원만 남아 있어도 다행이에요. 갑자기 목돈 나갈 일 생기면 그냥 끝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하면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한마디였어요.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배달 쉼터에서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우비를 입었는데도 옷이 다 젖었습니다. 바지는 물에 흠뻑 젖어서 무거웠고요. 장갑도 젖어서 손이 시렸어요.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군요. 화면이 빗물 때문에 잘 안 눌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주문이 뜸해서 쉼터에 들어왔습니다. 히터 앞에 앉아서 옷을 말렸어요. 손을 비벼서 녹이고 있었죠. 다른 배달원 몇 명도 있었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쉼터에서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형, 힘드시죠? 이 날씨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요. 그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면 몸 망가져요.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형, 그렇게 힘들면 왜 그냥 수급자 안 해요? 저는 웃었어요. 저랑 상관없는 말 같아서요. 수급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나 장애인이나 받는 거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손발이 멀쩡하니까요. 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형 혼자 사시잖아요. 재산도 없고요. 그래도 일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거 하면 일 안 해도 월 100은 나와요. 의료비도 공짜고요. 형,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비 많이 나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한 번에 2만 원씩 나옵니다. 일주일에 3번 가야 한대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월 100. 제가 한 달 내내 몸 갈아서 벌던 돈이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아파도 나가서 벌던 그 돈이었죠. 몸만 좋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몸이 안 좋아 오래 일할 수가 없거든요. 저로선 최선을 다해 버는 돈이었죠. 그런데 일 안 해도 나온다고요? 진짜로요? 일 안 해도 100이 나와요? 네, 맞아요. 형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나올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돼요. 서류 몇 개 내면 되고요. 형 같은 사람은 바로 돼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살고 재산도 없잖아요. 소득도 낮고요.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예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월세 사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였죠. 근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 당연하죠. 일하면 수급이 끊겨요. 근데 일 안 해도 100 나오는데 왜 굳이 일해요?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배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월 100. 일 안 해도. 의료비 공짜. 신호 대기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 음식 전달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을 미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병원 가면 돈이 드니까요. 엑스레이 찍으면 몇만 원, 물리치료 받으면 또 몇만 원.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한 번 병원 가면 10만 원은 우습게 나왔어요. 그런데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엑스레이도 공짜, 물리치료도 공짜, 약도 공짜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계산을 했어요. 월 100이면 월세 내고도 60이 남습니다. 공과금 내고도 50은 남아요. 일하면서 벌던 것보다 나았죠. 게다가 몸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 맞으면서 달리지 않아도 돼요. 추운 겨울 바람 맞으면서 떨지 않아도 되고요. 여름 더위에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날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도둑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그 생각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라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렵잖아요. 60 넘어서 배달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배달하다가도 문득 떠올랐고요. 그러다 결국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한계였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며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동사무소에 갔어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말했어요. 수급자 신청하고 싶은데요. 젊은 여자 공무원이 저를 봤습니다. 신청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일을 하긴 하는데 벌이가 너무 적어요. 어떤 일 하세요? 배달이요. 오토바이로요.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 몸이 안 좋거든요. 공무원이 서류를 꺼내주더군요. 이 서류들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증빙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서류가 여러 장이었어요.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게 기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배우자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이혼했고요. 그럼 자녀 정보도 써주셔야 해요. 나중에 확인 절차가 있어요.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씩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말이 어려운 건지 모르겠더군요.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진단서, 소득 재산 확인서 등등이요. 여기 목록 드릴게요. 목록을 받았어요. 서류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해야 해요? 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해요. 집에 가서 서류를 찾았습니다.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은 은행 가서 떼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 재산 확인서에는 다 없음을 적었어요. 재산도 없고 이제 일도 안 할 거니까요. 일주일 뒤에 다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1달 정도요. 조사 나가야 하거든요. 조사요? 네. 담당자가 댁으로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태를 확인해요. 일주일 뒤에 조사원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집 안을 둘러보더군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뭘 찾는 건지 몰랐어요.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3년 됐어요. 월세가 40만 원이죠? 네. 일은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서너 시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진짜 못하겠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돼요? 평균 100만 원 정도요. 적을 때는 70, 많을 때는 120 정도 되었어요. 조사원이 적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정되면 매달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급여도 받으실 수 있고요. 100만 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될까?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선정 기준에 맞으시면 되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조사원이 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날 통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요. 다음 달이 되면 정말 돈이 들어올까 불안했습니다. 혹시 착오는 아닐까? 잘못 보낸 문자는 아닐까? 그런데 다음 달 20일쯤 됐을 때 정말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104만 원이요. 은행 앱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입금 자명에 시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토바이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비 오는 날 떨면서 배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이 생기다니.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몇 년을 더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배달을 그만뒀어요. 오토바이 키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다시는 안 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급자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중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야 하고 과태료도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형태의 일도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이에요. 수급비 차감되어도 괜찮으시면 소득 신고하시고 일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배달을 그만뒀습니다. 오토바이는 집 앞에 세워뒀어요. 덮개를 씌워서 먼지가 안 앉게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탈 날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알람도 꺼놨습니다. 날씨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늦잠을 잤습니다. 10시, 11시까지 잤어요. 일어나면 느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요. 마트 가서 반찬도 사왔어요. 김치, 계란, 두부. 간단한 거지만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 맛있더군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전 드라마, 점심 뉴스, 오후 예능. 하루 종일 봐도 됐어요. 채널을 돌리면서 이것저것 봤습니다. 낮잠도 잤어요. 소파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었어요. 죄책감 같은 게 있었죠.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는 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배달원을 보면 괜히 눈을 피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그대로 들어왔어요. 104만 원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2달, 3달, 계속 들어왔어요. 일 안 해도 100.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이렇게 살았지? 몸 망가지면서까지 왜 이랬지? 똑같은 돈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같은 돈도 아니었어요. 일할 때보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몸도 안 아프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손님한테 뭐라고 들을 일도 없고 사고 날 걱정도 없었죠. 공짜 의료비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미뤄왔던 치료도 받았어요. 허리 물리치료, 무릎 주사, 손목 깁스 다 받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치료받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디스크 조금 나와 있네요.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받아야 돼요? 한 석 달은 받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한 번에 2만 원씩, 일주일에 3번이면 6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찜질을 하고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허리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무릎도 치료받았어요. 연골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주사였는데 공짜로 맞았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허리를 펼 때 통증이 덜했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진통제도 덜 먹게 됐어요.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쉬는 게 좋았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 지루했습니다. 무료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일하러 갔고 혼자 집에 있으니 심심했어요. 텔레비전도 매일 보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낮잠도 자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 100으로 사는 건 생각보다 빡빡했어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서 공과금 10만 원 내고 밥값으로 하루만 원씩 쓰면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거기서 통신비, 생활용품, 잡비도 있어요. 담배도 못 피우게 됐고 술도 못 마셨습니다.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일할 때보다 돈이 적었어요. 배달할 때는 열심히 하면 150, 200도 벌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100이었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졌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일을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 몰래 하면 되지 않을까? 수급비는 받으면서 일도 하면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런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제 이름으로 일하면 바로 걸린다고 했어요. 4대 보험 가입 기록이 다 나온대요. 소득세 낸 것도 다 확인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현금으로 받으면 되나? 그것도 조사하면 들킬 것 같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정부미 신청하러요. 수급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부미라고 해서 10kg짜리 한 포대를 줬습니다. 그것도 2,500원이에요. 동사무소에 돈을 내면 배달까지 해줬죠. 처음 받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쌀을 거의 공짜로 준다니요. 10kg는 한 달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동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과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수급자들이었죠. 나이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휠체어 탄 분도 있었고요. 다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배달 쉼터에서 봤던 그 동료였습니다. 수급자 하라고 알려줬던 사람이요. 그 사람도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정부미를 신청하고 있더군요. 똑같은 걸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나왔는데 그 사람도 마침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뵀네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때 그분. 수급자 됐어요? 네, 덕분에 잘 받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제 편하시죠? 네, 정말 편해요. 덕분이에요.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뭐려.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죠. 동사무소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마주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냥저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수급자예요? 네. 저도 몇 년 됐어요. 5년쯤 됐나? 6년 됐나? 오래 받으셨네요. 그럼요. 이거 한 번 받으면 못 끊죠. 편한데요. 일 안 해도 되고.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형 5년이나 수급자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건데요. 저한테 수급자 제도를 알려준 건 몇 달 전이거든요. 그럼 일은 계속 안 하시고요? 그 사람이 빙그레 웃더군요.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일은 하죠. 당연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예, 일을 해요? 일하면 수급 중지된다면서 어떻게 일해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의 명의로 해요. 남의 명의요? 네. 형제나 친척 명의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제 이름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럼 수급비도 받고 일해서 번 돈도 받고 일석이조죠.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한다는 게요? 그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이요. 저는 제 형 명의로 배달 앱에 가입했어요. 형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요. 형이 은행 가서 현금으로 빼주면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소득이 잡히나요? 형한테 잡히죠. 근데 형은 회사 다니면서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수입이 조금 더 생겨도 별 문제 없어요. 세금 좀 더 내는 거 빼고는요. 형님은 뭘 받나요? 형한테 월 10만 원 줘요. 수고비로요. 형도 용돈 생기니까 좋아하고 저도 250 정도 버니까 좋고요. 250이요? 네. 배달로 150 정도 벌고 수급비 100 받으니까 250이죠. 형한테 10만 원 주면 240 남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니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해요. 우리 같은 수급자들 100으로는 진짜 못 살거든요. 빡빡해서요. 그래서 명예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몰라요? 몰라요. 제 이름으로 소득이 안 잡히니까요. 형 이름으로 잡히는 거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불법이죠. 부정수급이에요. 법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받았던 수급비 다 토해내야 하고 과태료도 나와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해요? 그 사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죠. 조심하면 돼요. 5년 넘게 하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조심해요? 명예 빌려준 사람이랑 입 맞추고 있으면 돼요. 조사 나와도 모른다고 하면 되고요. 실제로 조사도 잘 안 나와요. 수급자가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다 조사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무서워서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생각해봐요. 100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빡빡하긴 하죠. 빡빡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평생 살 거예요? 그 말이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00으로는 정말 빡빡했습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가 밥 먹자고 하면 고민됐습니다. 10,000원짜리 밥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명예 빌려줄 사람 있으면 해봐요. 누구한테 빌려요? 형제, 친척, 친한 친구. 누구든 괜찮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한테 피해가는 건 없나요? 세금 좀 더 나오는 것 빼고는 없어요. 물론 그 사람도 수급자면 안 되고요. 일반 소득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있을까? 명의를 빌려줄 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는 사람 중에는 3년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카 명의로 일하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대요. 조카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해놨대요. 대학생도 돼요? 되죠. 만 18세 이상이면 다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요? 환수죠. 그동안 받은 수급비 다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수급자 못 해요. 영구이요. 영구이요? 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재신청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혹적이었어요. 250. 그 돈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해봐요. 100으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건 맞는데요. 저는 형 걱정되거든요. 형 나이에 100으로 어떻게 살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요.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았어요. 100으로는 치료비도 제대로 못 댔습니다. 물리치료는 공짜로 받지만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집에 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명의, 누구한테 부탁할까? 친구들은 다 고향에 있었어요. 여기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척도 거의 연락을 안 했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계산을 했어요. 250이면 월세 내고도 210이 남습니다. 거기서 공과금, 밥값 빼도 훨씬 여유롭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요. 병원에서 권하는 영양제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큰아버지가요. 큰아버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사시죠. 농사도 조금 지으시고요. 소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어려울 때 큰아버지 집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부탁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큰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해야지.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 얘기, 농사 얘기, 건강 얘기. 본론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큰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밥 먹고 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서 부탁드려야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설득할까? 큰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평생 바르게 사신 분이었죠. 그런 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100으로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매일 돈 걱정만 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까? 다음 달은 어떻게 살까?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3시간쯤 걸렸어요.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논밭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좋았어요. 큰아버지 댁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 매일 걷던 길이었으니까요. 큰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큰아버지가 마당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배추를 심으시는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손에 든 호미를 내려놓으셨죠. 너 언제 왔냐? 연락도 없이. 전화드렸잖아요. 오늘 온다고요. 그랬지. 깜빡했네. 들어와라. 큰아버지는 손을 씻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어요. 큰아버지 혼자 사시는데도 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큰아버지 혼자 사셨습니다. 밥 먹었냐? 아직요. 그럼 밥 먹어야겠네. 뭐 해줄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큰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가족 사진이었어요. 큰어머니도 계시고 사촌 형준이도 있었습니다. 형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웃고 있었죠. 형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형준이를 많이 돌봤어요. 형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는데 저보다 10살 어렸으니까 동생처럼 느껴졌죠. 학교 갈 때 업어서 데려다 줬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형준이가 저를 잘 따랐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도시로 올라오고 나서요. 가끔 명절에 내려가면 봤는데 형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고요.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밥 됐다. 나와라. 큰아버지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밥상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김, 계란 후라이.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큰아버지가 손수 차려주신 밥이었어요.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큰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병원은 다니세요? 다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형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큰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준이는 그냥 그렇게 살아. 요즘 다리가 더 안 좋아져서 병원 자주 가야 해. 많이 아파요? 통증이 심하대.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준이가 고생하고 있구나. 밥을 다 먹고 나서 마당으로 나왔어요. 큰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저도 하나 피웠고요. 큰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뭔데?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 일은 하고 있고? 아니요. 지금은 일 안 해요. 그럼 뭐 먹고 살아? 저도 수급자가 됐어요. 몇 달 전에요. 큰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너도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냐? 네, 많이 힘들었어요. 배달 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생했구나. 그래, 수급자 되니까 좀 나아? 그게요.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빡빡해요. 얼마나 나오는데? 100만 원 정도요. 1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밥 먹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겠구나. 물가도 비싸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하면 수급이 끊긴대요. 그야 당연하지. 소득 생기면 끊기는 거지. 그런데 큰아버지 명의로 제가 일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큰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내 명의로? 저는 설명했어요. 수급자가 됐는데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큰아버지 명의로 일을 하고 싶다고요. 배달 앱에 큰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하면 소득이 큰아버지 이름으로 잡힌다고요. 그러면 저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 큰아버지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냐?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안 되는 걸 왜 해?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조심하면 안 걸려요. 다들 그렇게 해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들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지. 그건 나라 돈 속이는 거잖아.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큰아버지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할 애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정말 죄송해요. 큰아버지한테 이런 부탁드리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큰아버지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나한테 피해가는 건 없냐? 큰아버지 소득이 조금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세금 조금 더 내실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드릴게요. 연금은 문제 없어요. 근로소득이랑은 별개니까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큰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절대 안 생겨요. 조심할게요. 나한테 피해 오면 안 된다. 네, 절대 안 와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큰아버지가 다시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명의로 해라. 근데 조심해라.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네, 조심할게요. 그렇게 쉽게 됐습니다. 큰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큰아버지 댁에서 묵었어요. 형준이도 마침 큰아버지 댁에 방문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형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밥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버지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통장 사본도 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이름으로요. 배달 앱에 가입했어요. 큰아버지 명의로요.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다 큰아버지 걸로 냈습니다. 승인은 이틀 만에 났어요.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이 기억납니다. 떨렸어요. 혹시 들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주문을 받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배달 앱은 그냥 이름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 안 했어요. 일하고 번 돈은 큰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주 정산이 됐어요. 한 주에 30만 원, 4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빼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서 돈을 받았습니다. 수급비 100, 배달 수입 100, 한 달에 200이 됐어요. 몸이 좋은 달은 150, 200도 벌었습니다.
그러면 300, 350이 됐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이 붙었어요. 여유가 생겼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친구도 만났습니다. 밥 먹고 술 한잔하는 게 즐거웠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었어요. 혼자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옷도 샀습니다. 한 벌에 5만 원짜리 옷이요. 수급비만 받을 때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살 수 있었어요. 신발도 샀고 가방도 샀습니다. 병원도 더 자주 갔어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영양제도 샀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샀어요.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죄책감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좀 찝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동안 바보였지. 솔직하게만 살려고 했던 게 바보짓이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수급비도 계속 나왔고 배달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큰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 밥 차려주시고 돈 주셨습니다. 가끔 조심해라 라고만 하셨어요. 형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의 허점을 잘 이용했다고요. 수업비도 받고 일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알게 됐어요.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요. 1년쯤 지났을까요? 큰아버지 집에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제삿날이면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큰아버지 형제분들, 사촌들, 조카들까지요. 한 20명쯤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1년에 한 번 친척들을 다 보는 날이었죠. 저는 당연히 갔습니다. 예전부터 큰아버지 댁제사는 꼭 참석했거든요. 큰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제사상도 같이 차렸고요. 토요일 저녁 때 내려갔어요. 큰아버지 댁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남자들은 제사상 차리고요. 왔냐? 큰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다른 친척들한테도 인사했어요. 고모들, 사촌형들, 조카들.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촌 형준이도 보였어요. 거실 한쪽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인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형준아, 오래간만이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형준이가 저한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요. 제사 시간이 됐습니다. 7시였어요. 다들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제주로서 절을 하셨어요. 그 다음 순서대로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고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술도 마셨고요. 저도 술을 한 잔 받았습니다. 사촌 형이 따라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살아요, 형. 일은 뭐 해? 배달일 해요. 힘들겠네. 그래도 할만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형준이는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형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때문에 제 의료급여 끊겼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준아? 형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 명의로 일해서 아빠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제 기초의료급여가 끊겼다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형준이는 장애가 있었어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죠. 병원비를 거의 안 내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다리 수술도 몇 번 했고요.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끊긴 거예요. 제가 큰아버지 명의로 벌어들인 그 돈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소득이 올라가니까 형준이가 부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된 거였어요. 큰아버지도 그제야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너 그거 몰랐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형준이한테 피해갈 줄은요. 형준이가 솔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몰랐으면 다해요? 형은 멀쩡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손발도 다 멀쩡하고. 저는 일을 못해요. 다리가 이런데 어떻게 일해요? 형준이가 자기 다리를 가리켰어요.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형이 수급비 받으면서 일까지 해서 제 기초의료급여를 끊었어요. 이제 병원비 어떻게 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요. 저는 어떻게 치료받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했어요. 저 사람 수급자면서 일하는데 부정수급 아니야? 형준이 치료비도 못 내게 만들고 사지 멀쩡한 놈이 장애인 밥그릇까지 빼앗아?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수급자 하면서 장애인 수급 끊기게 만들었냐? 내가 한 짓이 그거냐? 큰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형준이한테 피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몰랐으면 다냐. 내가 4명에 쓸 때 형준이 생각은 안 했어. 내가 형준이 아버지인데 내 소득이 올라가면 형준이한테 영향 간다는 걸 왜 생각 안 했냐? 나는 몰랐어도 너는 네가 수급자라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형준이가 수급자인 줄도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너 알면서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큰아버지가 손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당장 그만둬. 4명에 사용하지 마. 오늘 당장 해지해. 큰아버지. 나가. 제 사상 앞에서 더 이상 보기 싫다. 꺼져. 저는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밥도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형준이를 봤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너한테 피해 줄 생각은 정말 없었어. 나가요. 형 보기 싫어요. 형 때문에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리 수술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요. 형은 멀쩡하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형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도 저를 째려봤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쳐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밤이었는데 버스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이미 끊겼더군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시골이라 별이 잘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랑 같이 별 보던 기억이 났어요.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형준이한테 피해가 갈 줄은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큰아버지 소득이 조금 올라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장애인 동생 치료비 끊기게 만든 나쁜 놈이요. 멀쩡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수급비 타먹는 파렴치한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했어요. 형준이한테도 큰아버지한테도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였습니다. 수급비만으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더 벌고 싶어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줄은 몰랐어요. 특히 형준이한테요. 어릴 때 제가 업어주고 놀아주던 형준이한테요. 저를 형이라고 따르던 형준이한테요. 새벽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5시쯤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형준이 울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의료급여가 끊기면 병원비를 어떻게 내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는데요. 다리 치료는 어떻게 받지? 수술은요? 큰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꺼져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평생 저한테 따뜻했던 큰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 예상했어야 했는데 안 했던 거죠.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친척 중 누군가였을까요? 아니면 큰아버지가 직접 하셨을까요?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신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언제 조사 나오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집에 계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갈까? 아니면 솔직하게 다 말할까? 도망쳐봤자 소용없었어요. 기록은 다 남아있으니까요. 큰아버지 명의로 일한 거, 통장 거래, 내역 다 나올 거예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정리했어요. 조사원이 올 거니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조사원이 2명이었어요. 중년 남자 1명, 젊은 여자 1명. 서류를 잔뜩 들고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부정수급조사팀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원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 조사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요? 그것도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진술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3월부터요. 누구 명의로 일하셨죠? 큰아버지 명의로요. 큰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큰아버지 이름을 말했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요. 큰아버지가 허락하셨나요? 네. 제가 부탁드려서요. 큰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셨나요? 수급비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걸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다고요? 본인 명의로 일하는데요.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다 아셨어요.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큰아버지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조사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명의로 배달 앱 가입하셨죠? 네. 1년 동안 총 소득이 12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벌었어요. 수업비는 계속 받으셨고요? 네. 남자 조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수급비가 1200만 원입니다. 전액 환수 대상이에요. 또한 의료비도 환수 대상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 원을요? 네. 부정수급에 2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격은 즉시 중지되고요. 향후 재신청도 어렵습니다. 재신청이 아예 안 돼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신청해도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요. 어떻게 살라는 거죠?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네. 못 갚으시면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도 없고 급여도 없는데 뭘 압류하나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얼마씩 내실 수 있으세요? 10만 원도 힘들 것 같은데요. 조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요. 수급비 받으면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이제 수급비 중지되니까 일하셔야죠. 일해서 갚으셔야 해요. 네. 조사원이 서류를 저한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환수 결정 통지서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볼펜을 들었는데 글씨가 잘 안 써졌습니다. 겨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이건 수급자 자격 중지 통지서고요. 그것도 서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급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지되고요. 의료급여도요? 네. 모든 급여가 중지됩니다. 조사원들이 일어섰어요. 조사는 끝났습니다.
환수금 납부 안내는 우편으로 발송될 거예요.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첫 납부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조사원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갚나요? 대달일 다시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요. 거기서 월세 40만 원 내고 밥 먹고 살면 남는 게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며칠 뒤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너 형준이가 신고했대. 네. 부정수급 신고. 형준이가 했어. 포상금도 받았다고 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준이가요? 그래. 의료급여 끊겨서 돈이 필요했나 봐.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잖아. 환수액의 30%인가? 형준이도 이해해라. 걔도 살아야 하니까 병원비 낼 돈이 필요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준이. 제가 어릴 때 업어주고 놀아줬던 형준이가 저를 신고했다니요. 미안했습니다. 형준이를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요. 형준이 의료급여를 끊기게 만든 게 저니까요.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피가 통하는 사이인데, 어릴 때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을요. 오토바이를 다시 꺼냈어요. 먼지를 닦고 기름을 넣었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제 명의로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수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첫날 배달을 나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게 1년 만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집중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천만 원, 형준이, 큰아버지, 의료급여, 그 생각뿐이었죠. 신호를 기다리다가 멍하니 있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파란불이 켜진 걸 못 봤어요. 주문을 받아도 길을 헷갈렸습니다. 같은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어요. 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세요? 벌써 40분 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 주문 취소됐어요. 배달 앱에서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시간만 타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문이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은 배달이 많거든요. 돈 벌 기회였습니다. 우비를 입고 나갔어요. 빗길을 달렸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뒤에서 차가 왔어요. 승용차였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오더군요.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빗길이라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와 함께요. 천천히 넘어지는 것 같았어요. 슬로우 모션처럼요. 팔을 땅에 짚었습니다. 몸을 보호하려고요. 뚝 소리가 들렸어요. 팔에서요. 그리고 통증이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요. 비명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요. 일단 일으켜 세워요.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팠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팔을 봤어요. 부러진 것 같은데요.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요골골절이네요. 팔이 부러졌어요. 깁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돼요? 6주 정도요. 한 달 반쯤요. 한 달 반. 그동안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와요? 간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엑스레이, 깁스, 약 처방 포함해서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의료급여는 안 되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된 상태네요. 그렇죠.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으니까 의료급여도 중지됐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내셔야 해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병원비를 내고니니 이제 겨우 200만 원밖에 없었죠. 병원을 나왔어요. 팔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팔을 깁스했으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었어요. 한 손으로는 운전이 안 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을 쉬고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또 사고 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게 무서워졌어요. 주문을 받아도 떨렸습니다. 비만 오면 일을 못 나갔어요.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생각나는 목돈은 보증금밖에 없었죠. 집을 나왔습니다. 3년 살던 집이었어요.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오피스텔. 어디로 갈까요? 고시원밖에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제일 싼 데가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방을 봤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환기구만 있었죠. 이거 할게요. 보증금 30만 원, 월세 30만 원, 60만 원을 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60이 넘어서 고시원에 살게 될 줄은요. 저는 게으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속이려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하지만 숫자만 보고 한 선택이 사람 하나를 밀어냈고 결국 저 자신도 밀어냈습니다. 환수금 2천만 원, 병원비 100만 원, 부러진 팔, 끊어진 가족 관계. 그게 제가 선택한 쉬운 길의 끝이었습니다. 일을 구했습니다. 배달은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웠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처음 출근한 날 점장이 말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야간 근무는 힘들었습니다. 밤새 서 있어야 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새벽 4시쯤이 제일 힘들었어요. 잠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실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아침 6시에 퇴근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서 잤어요. 오후 2시쯤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요. 직원 할인으로 싸게 샀어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명절에도 내려가지 못합니다. 제가 있으면 분위기만 나빠질 테니까요. 작은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제사 때 큰아버지가 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 자식 얘기는 하지도 마라. 가족도 아니다. 가족도 아니라고요. 저를 키워주신 큰아버지가요. 쉬운 길은 없었어요. 그냥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월 100을 더 받으려고 한 선택이 2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고, 가족을 잃게 했고, 건강을 망쳤고, 결국 저를 이 좁은 고시원 방에 가두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수급자 신청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큰아버지 명의로 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서서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요. 형준이 원망하는 눈빛을 떠올리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치를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쉬운 길의 진짜 대가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DJ 김호,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2층 집 새로 이사 온다고 해서 거기 있어. 오늘 놀러 온다고? 알았어, 집에서 봐. 아들 웬일로 놀러 왔어? 아빠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아니 못 받지. 월세 받아서 안 된다던데. 내가 그럴 것 같더라. 아버지, 그럼 다가구 주택 놔줘요. 월세 받아서 다 아빠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두 분이서 기초연금 받으면 못해도 40, 50 받을 텐데 그러면 월세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래 여보. 어차피 우리 죽으면 이거 다 현수 줄 텐데 미리 주면 어때? 그럼 매달 25일 전에는 꼭 월세 보내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세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노후가 조용히 증발했을 뿐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죠.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고, 나이 들면 오르내리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희 형편에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소. 층수가 낮아서 관리도 쉽고.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가장으로서 자신감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이 집은 여유로 산 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6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 4천만 원, 보험을 해지해서 나온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처제한테 3천만 원을 빌리고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렸죠. 은행 대출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끌에 가까웠어요. 60줄에 접어든 나이에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집을 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쩌나, 대출 이자라도 못 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값만 계속 쫓아가며 살 순 없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 열쇠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손에 든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 재산의 전부구나. 이 열쇠 하나에 우리 노후가 달려있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3층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2층까지는 임대를 줬어요. 1층은 월 150만 원에 들어왔고 2층은 월 1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월세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죠. 건물이 오래돼서 수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도 배관을 고치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느라 돈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정리가 되고 나니 한 달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소?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만 원이면 둘이 살기에 적당한 돈이었으니까요. 생활비로 150만 원 쓰고 50만 원은 모으면 됐습니다. 대출이자도 있었지만 그건 국민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율이 워낙 낮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만 모으면 은행 대출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건물을 돌며 청소를 했어요. 계단도 닦고 복도도 쓸고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임차인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수시로 물어봤죠. 밤에 잠들기 전엔 건물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 하나면 노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요. 저는 아내에게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건강만 하면 이 집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기초연금 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아내가 관심을 보였어요. 여보, 우리도 신청해 볼까요? 저는 책자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저희는 기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집이 공시지가로 7억이고 월세 수입이 있으니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동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해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략 봐드릴게요. 공무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값, 월세 수입, 예금액 이런저런 걸 다 물어봤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공무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준을 초과하셨네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네, 현재로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신청도 해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탈락이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떨어지는 게 맞지. 집이 있고 월세 수입이 있는데 연금까지 받으면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나은 형편이었으니까요.
주변엔 전세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충분히 괜찮았어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지.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월세 들어오니까 좋긴 하네요. 그러게 말이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거라고 더 바랄 게 뭐가 있냐고 생각했죠. 그때까진 노후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 한 채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월세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든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건물을 돌며 문단속을 확인할 때면 뿌듯했어요.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초였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6달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온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아내는 시장에서 갈비를 샀어요. 비싼 거였지만 아들 생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저는 과일도 한 박스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부엌에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아들 방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 집엔 거의 안 올 텐데 그래도 방은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친정에 일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평소보다 조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니? 배고프지? 어머니가 내 좋아하는 갈비찜 하셨어.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애인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저희 부부도 눈치를 챘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를 마시던 아내도 손을 멈췄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갑자기 무슨 소리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들어보세요. 아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기초연금은 이미 포기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집 명의만 바꾸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남들 다 받는 돈인데 왜 굳이 포기하세요? 아버지도 평생 세금 냈잖아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긴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받고 있었죠. 옆집 사는 최 씨는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는데 연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래 동네 사는 박 씨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들 뭔가 방법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는 거니?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거라면 문제 없는 거겠죠. 저희 부부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아들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들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3층에서 그대로 사시고요. 임대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명의가 바뀌는 거죠. 실질적으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었고 조금 일찍 주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조금 흔들리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급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참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해야 연금을 빨리 받으시죠. 아들이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떠졌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도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줄 집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은 저희 평생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이걸 넘기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흘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다음 날 저녁 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예비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아들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월세는 제가 바로 받아서 그대로 아버지께 드릴게요.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월세를 그대로 준다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이 집을 받는 건데 월세까지 저희한테 주면 아들 좋을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계산해 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월세만 있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 그죠? 그렇지. 명의를 바꾸면 월세는 그대로 받고 거기다 기초연금까지 더 받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맞긴 했어요. 기초연금이 얼만데? 부부 합쳐서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지금처럼 3층에서 사시고 월세도 똑같이 받으시는데 연금만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사는 것도 그대로 들어오는 돈은 더 늘어난다. 계산상으론 확실히 이익이었습니다. 아버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익이에요. 이익.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게 솔깃했어요.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 명의였던 집을 아버지 앞으로 바꿔서 할머니가 기초연금 받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더 안심이 됐습니다. 남의 집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들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청 사회복지과에 전화까지 해봤다고 했어요. 미리 알아본 거죠. 월세 소득은 명의자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가면 아버지는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합법처럼 들렸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그냥 제도를 활용하는 거라고 아들은 말했어요.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했어요. 친구 부모님들도 다들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손해봐요? 세금은 평생 꼬박꼬박 냈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평생 세금을 냈어요. 월급에서 매달 세금 떼고 퇴직할 땐 퇴직소득세도 냈습니다. 이 집 살 때도 취득세에 등록세에 온갖 세금을 다 냈죠. 그런데 연금은 못 받는다니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괜히 안 하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남들은 다 받는 연금을 저희만 못 받는다니 그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내도 아들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집인데 뭐. 조금 일찍 주는 거지.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집은 큰 재산이잖아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제가 말하자 아들이 조금 짜증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뭘 더 생각하세요?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거 처리하려고 시간 내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로 바쁜데 부모 걱정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는구나 싶었죠. 알았다. 한 번 더 알아보고 결정하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겨우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쫓겨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지?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저도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익이라는 말, 손해보는 거 없다는 말, 남들 다 하는 거라는 말. 그 모든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처럼 환하게 앞날이 보이면 좋으련만 제 앞은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아들 말만 믿고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청에 직접 전화해 볼게요.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내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았죠. 점심때쯤 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회복지과로 연결해달라고 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월세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만약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월세 소득이 없어지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주택은 바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선생님의 경우는 재산보다 월세 소득이 너무 높으셔서 떨어지신 분이니깐 기초연금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건 동일하고 월세 소득만 없어진다면 가능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희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준 거니까 틀림없는 거겠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집은 아들 명의로 하고 저희는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 거죠? 네, 거주는 문제 없습니다. 월세 소득은 명의자인 아드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소득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공무원이 직접 말해줬으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더니 아내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해도 되는 거네. 공무원이 그랬으면 맞는 거겠지.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뭘 놓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뭘 더 알아봐요. 공무원도 괜찮다고 했고 남들도 다 하는 거라잖아요. 저희 아들은 외동이었습니다. 32살이었고 결혼도 3달 남았어요. 곧 손주도 보게 될 거였죠. 어차피 언젠가는 아들에게 줄 집이었습니다. 미리 주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년 일찍 주는 것뿐이니까요. 어차피 아들 거 될 집인데 조금 빨리 주면 어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이 결정이 맞는 건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자. 정말요? 아버지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거 될 집이니까.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아본 곳이었죠.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법무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증여는 간단합니다. 서류 작성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몇 장의 서류와 도장 몇 개로 집 주인이 바뀌다니 왠지 허무했습니다. 증여세는 며느리가 냈습니다. 혼수라면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땐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등기가 완료된 날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 명이에요. 아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왠지 허전했어요.
이 집이 정말 제 손을 떠난 거구나 싶었죠. 아들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부모님께 드릴게요.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체할게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곧 나올 거예요. 그 약속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제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를 속이겠어요?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고 함께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기초연금도 받고 월세도 그대로 받으니 더 나은 노후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증여하고 2개월 후 기초연금 신청이 통과됐습니다. 시청에서 통보서가 왔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기뻐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게 말이오. 아들 말이 맞았어. 기초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부부 합쳐서 40만 원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오르더니 작년엔 50만 원이 됐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초연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돈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기로 했죠. 비상금으로 모으기로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200만 50만 원씩 보냈어요. 정확히 매달 5일에 입금됐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 참 착하지? 아내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고도 부모 생각하는 게 정말 대견했습니다. 250만 원으로 저희는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기초연금과 합쳐서 한 달에 7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죠. 5년 동안 4천만 원쯤 모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모은 돈이 3천만 원,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60대 후반에 이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 한 채 잘 사놨구나. 주변 친구들과 만나면 노후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고생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용돈 타 쓰는 친구도 있었죠. 요양병원 들어가느라 집을 판 친구도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저희는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집도 있고 매달 돈도 들어오고 아들도 효자였어요. 자네는 복이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이웃들한테 자랑하곤 했죠.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 보내줘요. 효자예요.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손녀였죠.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처음 안아봤을 때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구나 싶었죠. 할아버지. 서연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희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씩 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며느리도 잘해줬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명절 때는 송편도 빚어서 가져왔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의 그런 말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가끔 아들 가족이 놀러 오면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다니고 아들이 웃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아내가 손주 안고 웃는 모습. 그런 풍경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돈덕흥도 없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 게 저희 낙이었어요. 올라가면서 숨이 차긴 했지만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좋았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제가 아내에게 물으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만하면 잘 산 거지. 그때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받던 돈이 월세가 아니라는 거요. 아들이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 화투 치고, 복지관 가서 체조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가끔 아들한테 전화하면 아들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돈 잘 들어왔죠?
그래, 잘 받았다. 너도 건강 챙겨라. 네, 걱정 마세요. 그런 대화가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짓이었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 같은 거였죠.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장면이었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한 국물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라마에 집중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사람들이 여럿 서 있더군요.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층과 2층에 사는 임차인들이었어요. 총 4명이었습니다. 1층 부부, 2층 부부였죠. 저희는 3층에 살아서 아래층 사람들과는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오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중 1층에 사는 4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 씨였던 것 같아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의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요? 저희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보증금이란 말인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월세 보증금 말씀하시나요? 제 대답에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2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였어요. 저희 전세예요. 1층도 전세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이 월세로 준다고 했는데요. 5년 동안 매달 월세를 받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월세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자 김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전세 계약서가 보였어요. 이 집 대출 연체됐다고 들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대출이요? 우리 집에 대출이 연체됐다고요? 네. 저희도 걱정돼서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박 씨 남편이 말했습니다. 곧 경매 들어간다던데요. 저희 보증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매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인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도 부엌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 집 명의가 아드님 거잖아요. 2층 박 씨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이 집은 이미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에게 넘긴 집이었어요. 저희는 그저 여기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몸이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2금융권 대출이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라서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래층 임차인들은 모두 전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4년 전에 계약했어요. 그때 집주인이 아니댁 아드님이 전세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라나 뭐라나.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4년 전이요?
그럼 제가 집을 넘긴 지 1년 만에 전세로 바꾼 거였어요. 그동안 저희한테 준 돈은 대체 뭐였던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아니댁 아드님이 대출 이자를 몇 달째 못 갚고 있대요. 김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금융사에서 연체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제2금융권이요? 아직 경매는 아니었지만 이미 연체가 몇 달째 쌓여 있어서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요. 저희도 급해서요. 박 씨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보증금을 못 빼면 다음 집을 못 구해요.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1층 김 씨 부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예요. 이미 다음 집 계약금을 넣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배당받기 힘들 수도 있대요.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랑 대출금이 더 많으니까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도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들한테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좀 확인해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뭐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옆에 와서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세 아니었어요? 아들이 매달 돈 보내줬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월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월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전세였다니요.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니요. 4년 동안 저희를 속였다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받던 돈은 뭐였어요? 월세 아니었다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았는데 그게 월세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나온 돈이죠?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떠졌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속인 건가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건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업을 했다는데 무슨 사업이었을까요? 전세금을 어디에 썼을까요? 여보, 어떡하죠? 아내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한테 전화해봐야죠. 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도 쫓겨나는 건가요? 70 가까운 나이에 갈 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손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요. 명의만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권 전체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처지가 된 겁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둥까지 쳤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밝혔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저희 인생 같았어요. 잠깐 밝았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오질 않네요. 당신도요? 네, 계속 생각만 나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리다가 아들이 받았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죠. 아버지?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일찍? 아래층 사람들이 다녀갔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고, 대출 연체됐다고, 경매 들어간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크게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우릴 속인 거니? 월세라고 했잖아. 전세는 뭐고 대출은 또 뭐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아들이 저희를 속인 게 정말이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더군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겠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장 와. 지금 당장 오란 말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내한테 소리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속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2시간 후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도 산발이었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명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명의를 넘긴 지 1년 후에 전세로 바꿨어요. 1년 만에요? 네. 그럼 4년 동안 우릴 속인 거니?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금으로 뭐 했는데?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말해야 했죠. 사업을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업? 음식점이요. 친구랑 같이 강남에 일식집을 차렸어요. 일식집? 네. 요즘 핫한 프랜차이즈였어요. 친구가 제안했는데 잘 되면 대박 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대박 났어? 제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1년을 못 버텼어요. 음식점은 처음 석 달은 잘 됐다고 합니다. 손님도 많이 왔고 평도 좋았대요. 예약이 밀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경쟁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셋이나 더 생겼대요. 심지어 바로 옆 건물에도 생겼답니다. 손님이 나눠지니까 수입이 반토막 났어요. 처음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는데 나중엔 7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임대료는 한 달에 6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입이 700인데 임대료가 600이면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인건비에 재료비는 어떻게 내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 보태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전세금은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대요. 1년 만에 증발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던 돈은? 아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전세금을 조금씩 나눠드린 거예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음식점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조금씩 4년 동안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